거짓말에 대해 연구해온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에 따르면 인간은 8분에 1번, 하루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거짓말을 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맥박이 빨라지거나 코끝의 체온이 변하는 식인데요. 거짓말을 하면 코가 자라는 피노키오 동화가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포착해서 거짓말을 가려내는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했는데요. 오늘 사건 수사연구소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사건 수사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법과학자 장윤식 교수, 범죄 분석가 장광호 경정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들께 질문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많은 질문이 거짓말 탐지기가 과학수사입니까?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장광호 경정? 예, 거짓말 탐지기는 정식 명칭은 폴리그래프라고 폴리그래프, 합니다. 예. 폴리는 영어 이제 어원으로 many, 그리고 그래프는 라이팅, 즉 다수의 그 요소를 기록한다. 네. 즉 거짓말을 하면 심리 상태에 따라서 생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심박, 맥박, 혈압 같은 것들이 변화하니까 그 변화 지표를 통해서 심리를 해석한다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즉 네. 과학 수사에서는 법 심리학에 근거한 기술이죠. 네. 장윤식 교수, 그렇게 법심리학적인 과학기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법정에서 바로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과거에 뭐 프라이 테스트, 그다음에 최근에는 더버트 스탠다드 이래서 기준들을 정하고 거기에 맞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짓말 탐지기는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세계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 더버트와 같은 그런 기준들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짓말 탐지기에 한해서는 네. 직접적으로 증거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거짓말 탐지기가 오차율이 얼마 되느냐, 또 어떤 기준이 적용될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이 아직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과학이 우리가 뭐 과거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것이 과학적이냐 과학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과학에서는 디마케이션, 구획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사과학이나 사실은 정크 사이언스 같은 것들이 과학 수사 기법으로 들어올 위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프라이 테스트나 말씀하신 더버트 기준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고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기준으로 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던 거죠. 네, 뭐 일단 과학과의 어떤 관계는 좀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과학사 영역에서 봤을 때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 실험 방법에 따라서 연구 결과물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작게는 80여 %부터 최대는 97%까지 정확도가 나타나는 여러 실험 결과들이 있으니까 97%.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높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의 정확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류율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검사자가 누구냐, 어떤 검사 질문을 던졌느냐, 어떤 검사 기계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상당히 큰 차이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97%의 정확도, 하지만 과학적인 검증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좀 청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 몇 가지만 좀 추려봤는데 장광호 경정이 짧고 간단하게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취조 분위기가 강압적이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예, 제 아들도 그거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아들이 올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강압적이냐 안 강압적이냐로 진실 거짓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답변을 여러 종류의 답변을 받았을 때 예. 진실할 때와 거짓을 말할 때 심리 상태와 생태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측정되느냐 그 차이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정말 강압적이라면 그 불안 심리를 가중시켜서 뭔가 차이와 오차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네요. 예, 근데 그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와 거짓을 말할 때 차이를 구별해내는 것이 같은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검사자의 능력인 겁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가격에 따라서 성능도 다른가요? 예, 그렇죠. 아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거짓말 탐지기 시장도 크고 민간 각종 법 집행기관들이 많이 쓰고 있고 네. 뇌파, 뭐 그다음에 얼굴의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기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하.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측정 결과가 같아도 검사관에 따라서 소견이 다를 수가 있나요? 예, 첫 번째 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네. 생리의 변화가 어떻게 측정되는가에 측정을 해석해내는 것이고 예. 질문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설계해야 됩니다. 아하. 즉 좋은 검사 결과 방법은 서로 다른 검사관이 처음 과정부터 끝까지 서로 교차 검증하는 겁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기계에 다 나타날 정도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한데요. 아주 심한 거짓말을 할 때는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지만 스스로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장경정? 예, 그 사람이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자율신경, 부자율신경의 변화에 따라서 심리 상태에 대한 생리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었죠. 네. 중국과 우리 동양에서는 생쌀 가루를 씹어서 예. 만약에 침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이제 마른 침이 거짓을 말할 것이다. 마른 침, 예. 미교법이라고 했고요. 아하. 서양에서는 이제 마른 빵으로 했다고 합니다. 마른 빵을 씹어서 삼킬 수 있다면 진실을 네. 말하는 것이고 아하.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입이 말랐으면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네. 이런 기법에 이제 쭉 착안이 돼서 미국에서 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생리 변화를 측정하는 기술들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서 바이브라라는 기법은 예. 지금 보시는 각종 그 생리 그래프뿐만 아니라 네. 저 화면에서 어떤 얼굴의 균형, 거짓말을 하면 균형이 흔들리고 균형을 다시 잡기 위해서 아하. 얼굴의 상태 미묘한 균형이 바뀐다는 것을 측정해내는 것까지 발달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윤식 교수, 그런데 우리가 왜 흥분하거나 시험을 앞두거나 이럴 때 약을 먹고 어떤 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정되고 심장이 잘 안 뛴다. 네. 거짓말 탐지기 할 때도 그 약 먹으면 안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네. 어떤 생리적인 변화로 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죠. 예.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네.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에 어느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많은 준비가 돼 있고 검사 기계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예.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까 사전에 그런 걸 걸러내는 준비 단계가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미리 그걸 준비한다고 그러면 준비 단계에서 이미 걸리기 때문에 아하. 오히려 본인들이 어떠한 조작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황을 불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는 그래서 네. 그런 기회가 되더라도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광 경정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신체 생리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또 얼굴이 아무리 두꺼워진다 하더라도 아주 정밀한 기기를 사용하면 포착이 된다. 네. 그리고 아무리 뭐 다른 요소 약을 먹거나 뭐 흥분하거나 또 이렇다 하더라도 그 상태 내에서 관련 질문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 사이의 차이를 본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겠네요. 예,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람이 이 전체 과정을 검사관이 설계하는 겁니다. 아하. 그 사건 내용을 먼저 자기가 이해하고요. 네. 쟁점이 되는 진실과 거짓 요소를 파악한 다음에 아하. 피검사자들을 먼저 측정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떨 때 가장 신체 반응이 높낮이가 차이 나느냐를 아하. 설계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평이한 질문들의 거짓과 진실을 말했을 때 차이점을 본 다음에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계속 조사하면서 과정을 해석해내는 거죠.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백의 열쇠. 네, 거짓말 탐지기의 활용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거나 거짓 진술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부산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김길태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짓말 탐지가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했죠. 예, 2010년도에 김길태라는 사람이 여중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한 다음에 네. 살해하고 시신을 물탱크에 시멘트를 유기한 상당히 많이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예. DNA를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고 검거를 했지만 네. 본인은 그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죠. 예, 거짓말 탐지기도 실시하고 뇌파 탐지기도 실시했습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반응을 보는 거죠.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장소에 9군데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 사진에서 아하. 결정적으로 큰 의미 있는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네. 뇌파도 마찬가지고요. 그 검사관들이 이거를 예. 김길태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봤을 때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고 부인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다. 본인이 이제 납득이 된 것이죠. 내가 부인해봐야 소용없겠구나. 그래서 자백의 계기가 된 겁니다. 네. 장윤식 교수, 그렇다면 뭐 여러 과학 수사 도구들 중에 거짓말 탐지기는 결국 자백을 얻어내는데 대단히 유용한 그러한 차별화된 기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백을 네. 억지로 얻어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예. 그것들이 이제 지금 현대 사법제도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거부가 되고 있고요, 법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고. 아하. 근데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거짓말을 탐지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것에 착안해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것들이 그러한 진술 증거들과 과학적인 증거들의 어느 교차점에 지금 놓여 있는 상당히 중요한 수사 기법이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하.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장광호 경장, 그렇다면 예. 반대로 범죄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여기서 거짓말 예. 탐지기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도 되겠네요. 그렇죠. 2015년도에 상주에서 발생한 네. 마을에 간 독극물 살인 사건이 아, 있었습니다. 네네. 기억납니다. 예. 그 마을의 노인들이 그렇죠. 마을에 가는 있는 사이다를 나눠 마시고 예. 2명이 냉장고에 사망한 있던 거죠? 사건이었거든요. 예, 예. 과연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의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 노인들의 그리고 거의 폐쇄적인 마을에서 범인이 이 중에서 누가 있는데 결국 지목된 용의자가 있었고 집에 있었던 농약이 실제 범행에 사용된 농약과 같은 농약이었다는 것 예. 그리고 스쿠터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 농약의 성분이 묻어 있었다는 거 가지고 강력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네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자 했는데 본인이 거부했습니다. 아하. 내가 변호사가 있는데 왜 거짓 탐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다소 납득까지 않은 이유로 거부하면서 이런 정황 근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 노파가 실제 범인일 것이다라고 기소를 했고 검찰에서는 설득을 통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받았는데 전체적인 조사 결과 명백한 허위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하. 이제 이렇게 탐지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이 수사기관한테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도구가 되는 거죠. 네네. 장윤식 경정, 앞서 처음에 우리가 뭐 프라이, 그 두버트 이런 이제 기준을 이야기를 하면서 법정 증거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좀 더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거짓말 탐지기가 법정 증거로 현재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또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뭐 대법원의 지금 태도는 어떠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심리적인 정서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반드시 생리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생리적인 변화는 좋은 검사관에 의한 좋은 검사 방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탐지가 돼서 거짓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아하. 사실은 그런 거짓말이 아님에도 아하. 생리적인 유사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아하. 거짓말을 했음에도 그렇죠. 생리적인 변화가 안 나타날 수도 그럴 있거든요. 수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류율이라든지 이런 아하. 검증들이 아하. 완전히 모두가 만족할 정도의 수준으로는 아직 좀 더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탐지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과학 수사에 있어서 거짓말 탐지기란 무엇이다? 촌철살인. 장윤식 교수. 사실은 우리가 과학 수사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만 네. 오랜 전통은 우리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다라고 그렇죠. 쓰는 현장에서 쓰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예.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왕을 보조하는 시종이다. 시종이다. 아하. 네. 장광호 경정. 예, 점점 물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네. 물증이 사라져가는 시기에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서 진실을 찾아내는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사건수사연구소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